반갑습니다. YB랩스의 김장한입니다. 제가 1년 전에 하얏트 호텔에서 NFT의 미래라는 주제로 그때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오늘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NFT와 디파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NFT와 디파이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셔서 좀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나 바이낸스 그리고 라리블 같은 좀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 쉽게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제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도 쉽게 구현을 하면서도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파이로 확장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 주요 영역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암호화폐 간의 가치를 교환하는 스왑, 그리고 서로 다른 암호화폐 간에 대출을 해주는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렌딩,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까지끼리의 가치를 이전하는 이제 랩, 그리고 일정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락을 시켜서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이제 스테이킹,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크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 모든 영역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담보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서 저희가 암호화폐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최초에 비트코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블록체인 플랫폼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ICO 붐이 일었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이 확장을 기반으로 해서 디파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주제이기도 한 이 NFT 시장이 지금 이제 도래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NFT를 실물 자산, NFT가 디지털 자산을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이 실물 자산이 STO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실물 자산과 연결된 자산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파이와 NFT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의 중심 주제로 이제 NFT를 담보화하고 이 담보화된 자산이 실물 자산과 연결될 때 이 디파이가 원활하게 연결 가능하다고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실물 자산과 이 블록체인 자산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이 마이닝 자산을 NFT화해서 이걸 어떻게 NFT화해서 가치를 있는 NFT 상품을 만드는 걸 이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채굴 장비를 NFT화하고 이 NFT화한 자산은 블록체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디파이로 연결하게 되는 건데요. 마이닝 자산 같은 경우에 이걸 NFT화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NFT 시장과의 발전 방향, 그리고 그 NFT 마이닝 가치로서의 이제 평가 기준을 토대로 IPFS를 저희가 마이닝하는 자산으로 이제 선택을 했고, 이걸 NFT화했을 때는 기초 자산으로 담보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상 수익, 그리고 만기일과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파이로 연결했을 때는 담보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 마이닝되는 자산을 통해서 이자나 배당이 지급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마이닝된 자산을 통해서 디파이로 연결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좀 더 보다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FT가 저희가 신경 쓴 4가지 포커스는 NFT와 실물 자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리고 디파이와 연결을 했을 때 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오라클 API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 NFT는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콘텐츠의 가치를 기획하느냐,
그리고 이걸 상품으로 만드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 상품을 판매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마이닝되는 마이닝 장비를 NFT화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이미 마이닝을 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자산을 유동화해서 기존에 마이닝하는 투자자들이 쉽게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품을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NFT를 만들었을 때 이 NFT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필요하고, 그다음 이 NFT 컨트랙트, 그리고 NFT에 들어가는 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금고 컨트랙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컨트랙트들과 플랫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이제 NFT 뎁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NFT를 구매한 고객이 NFT의 자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라클 뷰와 그 다음에 디파이로 이 자산이 넘어갔을 때 디파이에서 이 자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오라클 AP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NFT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만들어진 고객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행될 때 실드된 상태로 판매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실드된 상태에서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카드를 언실드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마이닝과 연결되어 있는 F코드가 발급되면서 마이닝이 시작되고요. 마이닝이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고객이 자금을 출금했을 때는 컬렉터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실드, 마이닝, 컬렉터블,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고, 실드는 상품을 구매한 시점의 상태, 그리고 마이닝은 자산인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산을 모두 출금했을 때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컬렉터블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크게 이 가치가, NFT 상품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와 콘텐츠의 가치가 있는데요. 콘텐츠의 가치는 카드의 이름이라든지 얼마만큼의 마이닝 하는지 용량, 그 다음에 카드의 등급, 그 다음에 발행량, 그 다음에 누가 이 카드를 보증해 주느냐에 대한 커스터디언, 그리고 어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 발행되었느냐, 그리고 몇 번째로 발행되었느냐, 이런 요소들이 콘텐츠로서의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게 만드는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자산의 가치로서는 이 마이닝 장비의 설비 가격, 그리고 판매할 때 필요한 수수료, 그 다음에 마이닝을 필요한 담보, 그 다음에 채굴 수익이라든지 언제까지 마이닝을 보장해 주는지에 대한 만기일, 그리고 마이닝 되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자산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는 수치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평가가 가능하지만, 콘텐츠의 가치는 사실은 저희가 표현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NFT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요, 희소성과 유일성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콘텐츠 가치 외에도 이 NFT 상품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까지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주목한 것은, 그래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수집형 카드, 컬렉터블 카드를 저희가 기반으로 이 NFT 카드를 설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역사 그 자체를 스토리텔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세계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종류의 카드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 레전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카드이고요. 디센트럴라이즈드 피플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역사의 좀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카드, 그리고 이코노미 카드는 처음 비트코인이 가격을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1만 달러 돌파, 5만 달러 돌파, 이런 의미 있는 가치 지표를 달성했을 때 이를 기념하는 카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주요 논쟁이라든지 의제들에 대한 카드로 컨센서스 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역사의 중요한 사물들, 백서라든지 아니면 합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이 레거시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만들어진 커뮤니티 카드와
다른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하기 위한 콜라보레이션 카드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기획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6종의 카드를 일단 기획을 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2008년 8월 18일 날 비트코인 ORG가 도메인이 처음으로 등록된 걸 기념하는 퍼스트 스텝이라는 카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 백서가 발행된 걸 기념하는 화이트 페이퍼 카드, 그리고 2008년 11월 9일 날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소스포즈에 처음 등록된 걸 기념하는 오픈 소스 카드, 그리고 양적 완화가 2008년 12월 17일 날 발표됐는데, 사실 비트코인의 출현의 이제 명분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카드는 이제 컨센서스 카드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3일 날 제네시스 블록이 탄생된 걸 기념하는 제네시스 카드, 그리고 2009년 1월 11일 날 그 비트코인 알파 버전이 처음 공개됐는데, 이때부터 마이닝이 시작됐고 탈중앙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카드라고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종의 카드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가 디센트럴라이즈드 피플 카드는 리미티드와 언리미티드 카드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리미티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저희 생태계에 참여하시는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카드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미티드 카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보상을 형태로 제공되는 카드로 설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좀 나눠봤는데요. 실물 자산을 NFT화해서 블록체인 씬으로 들어온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실물 시장에 가치 불안정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 가치 안정성이 높은 실물 자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가치 안정성을 제공하고, 실제로 디파이 서비스에도 내재 가치가 있는 현실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물 자산이 NFT화 됐을 때는 기존의 실물 자산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부스에 와서 오시면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